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드리는 닥터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강학 안면외과 류성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강학 안면외과를 전공한 유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과인 것 같아요. 어떤 과인지 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강학 안면외과, 그것은 말 그대로 입과 턱 그리고 얼굴 전체에 대한 질병과 외상, 결손 그리고 기형에 관하여 진단하고 수술하며 재건 및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치과의 임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네. 환자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분야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56년 전 1959년에 대한구강암면외과 학회가 만들어졌으며 3년 뒤인 62년에 악안면 성형 재건외과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턱 얼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과의 한 분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을 살려 자신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외관상의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걱턱이나 돌출입,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등인데요. 그런 문제들의 경우 치과를 찾아서 치아 교정이나 턱 교정 수술로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턱 교정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작은 얼굴, V라인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 아름다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턱 교정 수술에도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사실은 심미적인 기능보다도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곳이 바로 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체 기능 중에 턱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체 중 턱 부위는 심미적인 노출 부위이며 생명 유지의 기능 부위이고 의사 전달의 사회성과 심미 표출의 발현 부위로서 어느 신체 부위보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턱이라고 하면 코 아랫부분의 위턱, 즉 상악턱과 아래턱, 하악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위는 먼저 얼굴의 중간과 아랫부분의 심미적인 부분으로서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호흡과 식사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처음 단계를 맡고 있으며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성과 심리 표출의 발현 부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턱에 문제가 생기면 교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될까요? 저희 주제와 관련돼서 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래턱을 기준으로 아래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하악전돌증, 즉 주걱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래턱이 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하악후퇴증, 즉 무턱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래턱의 전후방 위치와는 상관없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으로 비뚤어져 있는 안면 비대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위, 아래턱 모두가 나와 있는 돌출입, 그리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 등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턱, 무턱, 안면 비대칭, 그리고 더불어서 돌출입과 거미 스마일까지. 네, 사실 이 모든 경우에 턱 교정 수술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나요? 예뻐지기 위해, 얼굴이 작아지기 위해서 턱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턱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턱의 위치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말은 턱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환자에게 시행되어지는 수술이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미용적인 목적으로만을 시행되는 수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턱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으며 식사나 발음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턱 교정 수술을 진행을 하면 그렇게 식사나 발음 같은 기능적인 면이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수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주걱턱 수술입니다. 네. 주걱턱인 경우에는 음식을 씹기가 불편하고 앞니로 끊어 먹지 못하고 또 말하는 데 있어서 발음이 새는 경우 등 가장 큰 기능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치아 교정과 더불어 턱 교정 수술을 하면 치아는 물론 턱의 위치까지 잡아줄 수 있으므로 기능적인 면에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턱인 경우, 무턱인 사람들은 턱관절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턱을 앞으로 내미는 행동이나
선천적으로 턱관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있고 수술이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턱관절 질환의 해소를 위해서 턱 교정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턱 교정 수술을 받으신 경우 가지고 있는 턱관절 질환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즘에 정말 이 작은 얼굴 V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턱 교정 수술에 대한 관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기능적인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턱 교정 수술을 하면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턱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얼굴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어줌으로써 당연히 예뻐지고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껏 자기가 몰랐던 부정교합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의의 자문과 정밀 검사를 통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수술의 가장 대표가 양악 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양악 수술과 턱 관절 수술은 차이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관절 질환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효과 면에서는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다른 수술인 거죠? 네, 그럼요.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몇몇 분들이 턱 교정 수술, 특히 양악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들이 많이 나가고 난 뒤에 네. 일반인들이 턱 관절 수술과 턱 교정 수술을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 턱 관절 수술과 턱 교정 수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아, 턱 관절 수술은 턱 관절 부분의 병적인 소견, 즉 네. 종양이나 과성장 혹은 유착 등으로 수술이 불가피할 때 선택되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턱 관절 부위에 소리가 난다든지 네. 아니면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스플린트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어떻게 보면 거짓된 해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턱 교정 수술과 턱 관절 수술은 정말 다른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술 전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턱에 신경이 많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준비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 건강입니다. 기능 회복과 심리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전신 마취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건강한 체력과 꼼꼼한 내과 검사가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안전한 수술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어디서 수술을 받느냐 하는 수술 병원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한 상태라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병원,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단 믿고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믿어주시고 주치의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 주걱턱 수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주걱턱 수술은 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환자분들에게 행해지는 수술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래턱이든 아래턱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편악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아래턱과 윗턱을 모두 수술하는 양악 수술, 즉 영어로는 투조 서저리 아니면 더블조 서저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많은 광고와 언론에서 주목으로 양악 수술이라는 것이 턱 교정 수술을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요. 턱 교정 수술의 한 분야,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악 수술이 이런 턱 교정 수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걱턱 교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은 흉터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입 안쪽으로 절개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네. 흉터가 남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네. 지금 동영상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수술하는 과정은 윗턱과 아래턱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른 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재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때 고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플레이트 앤 스크루, 즉 쇠판과 나사못입니다.
이것은 인공치아, 즉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네. 인공치아의 재료가 되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에 계속 남아있기에 젊은 분들은 수술하고 난 뒤 약 1년 정도 지나면 네. 제거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흡수성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남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겉으로는 흉터가 남지 않을 뿐더러 기술이 발전해서 엑스레이상으로도 흉터가 남지 않는 그런 고정적인 방법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어서 무턱과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턱과 안면 비대칭도 주걱턱의 경우와 수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턱의 경우는 위턱을 뒤로, 아래턱을 앞으로 옮기는 수술을 하며 비대칭의 경우는 하악만 비대칭이 있는 경우와 상악도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위턱과 아래턱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조화로운 위치에 재고정시키는 것이 관건이죠. 네. 각 케이스마다 치아의 교합, 재발에 대한 대비, 턱관절의 안정성 등 얼굴 부위의 뼈의 위치뿐만 아니라 근육의 재조합과 턱관절의 생리학적인 변화 등 얼굴의 전반적인 특성과 기능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이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턱이 기능적이나 심미적으로 좀 정상인과 다른 경우에는 보통은 치아의 배열도 좀 불규칙하게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턱 교정 수술을 할 때 치아 교정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치아는 우리가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로 맹추를 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네. 하지만 턱이 변형이 되면 그 치아들은 음식을 씹기에 최적화된 위치로 틀어지게 됩니다. 치아 네. 또한. 따라서 턱이 변형이 되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은 치아 교정을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턱 교정 수술을 먼저 하게 될까요? 아니면 치아 교정 수술을 먼저 하게 될까요? 최근에는 수술을 먼저 한 후 네. 치아 교정 치료를 하는 선수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수술을 심미적인 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선수술보다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아의 위치를 안정된 위치로 옮긴 뒤 수술을 하는 선교정 후 수술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선수술 후 교정이 아직까지는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교정을 먼저 하고 교정을 먼저 해서 치아의 위치를 안정된 위치로 옮겨놓고 난 뒤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정 후 수술이 더 안전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뭐 교정은 사실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별로 좀 알려주시죠. 과거에는 수술 전 교정을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수술을 통해서 뼈를 이동시키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총 한 2년이 넘는 전체 치료 기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치아 교정의 학문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주걱턱, 무턱, 안면 비대칭 모두 수술 전 3에서 6개월 정도 교정 기간을 가지고 난 뒤 수술하고 나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면 마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물론 케이스마다 훨씬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개인별로 좀 차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 저는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금요일 퇴근하고 수술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마음껏 출근하세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턱 수술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회복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보통의 회복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턱 교정 수술은 특히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턱뼈의 위치를 바꾸는 큰 수술입니다. 네. 물론 수술의 안정성은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 놓은 상태이지만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4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가지며 퇴원을 시키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퇴원을 시킬 때는 입을 벌려서 일상생활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내드립니다. 4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회복 기간인 4주에도 좀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술을 하시고 나면 첫째 주는 가장 많이 붓는 기간입니다. 네. 이 시기에는 유동식을 먹어야 하고 말하기도 불편하며 환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기도 하죠. 네. 이때는 가족들과 주위 분들의 격려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가 되면 입을 벌리기도 조금 편해지고요.
먹는 것도 조금 나아지며 붓기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 따라서 이때부터 환자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 주셔야 하며 너무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적절한 단백질과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 네.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회복이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즉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입 벌리는 연습과 안면 표정 운동, 특히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이때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했고 또 돈도 투자를 했고 고통도 감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턱교정 수술, 즉 양악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부작용은 불만족입니다. 아, 의외이시죠? 그래요? 네. 아무리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다고 해도 환자분들은 기대를 하시기 마련입니다. 컴플렉스가 심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많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그러셔야 합니다. 네.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던 자아와 자신감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아. 수술 전에 환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네.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시 환자분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감각신경 손상, 네. 즉 감각 이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양악 수술이든 하악 수술이든 아니면 안면 윤곽 수술이든 네. 아래쪽 턱뼈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모두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쪽 턱뼈 속에 지나가는데요. 그 네.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의 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턱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손상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턱 수술을 한 경우에 아랫입술이나 턱에 감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턱교정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한 70%에서 80% 정도는 아래쪽 입술과 턱에 감각 이상을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네. 수술할 때도 그거를 환자분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요? 그렇죠. 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연구한 부분을 보면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뒤에 거의 회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1년 경과를 보았을 때 수술했던 환자분들의 98%는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처럼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계속 침이 흐른다든지 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얼굴이 많이 비뚤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은 저희들 학회에도 보고조차 되지 않는 희귀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턱 수술 잘못하면 침이 줄줄 흐르게 된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학회에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각 이상과 더불어서 코로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턱에 수술을 진행을 하면 코의 기능에도 이상이 올까요? 코로 숨을 쉬기 힘든 경우는 위턱을 수술할 때 생기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상악 수술을 할 때 코의 아래쪽에 있는 점막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세심한 재검과 배려를 통해서 수술 후에 코가 막히거나 코로 숨쉬기가 힘든 경우가 거의 없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숨쉬기가 불편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턱 교정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턱 교정 수술도 수술입니다. 환자 스스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부모로서 내 아들, 딸들에게 너무나 시키기 싫은 것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술을 꼭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세심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 힘든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술을 왜 하려고 하냐고 말립니다. 하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진심을 다해 설득합니다. 네. 수술 후에 그 환자분이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물론 수술이라는 과정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수술 후에 변화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턱 교정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턱 교정 수술을 감행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심미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턱 교정 수술 한 번쯤은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